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마누카 꿀로 유명한 뉴질랜드까지 한때 황금빛으로 빛나던 벌집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하지만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죠. 과학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꿀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약을 뿌리지도 벌을 인공으로 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그루의 나무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스티븐슨입니다. 56세, 영국 런던 출신, UN 식량농업기구 선임자문관이죠. 25년간 세계 40여 개국의 농업 위기 현장을 다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제네바 FAO 본부에서 일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문가라 불렀죠. 하지만 2025년 봄, 저는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그해 5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꿀벌 복원 실험 실패했습니다. 유럽의 생태 프로젝트 무너졌습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 대책 소용없었죠. 꿀벌은 계속 죽어갔고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꿀벌 개체 수가 2년 새에 48%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과가 사라집니다. 딸기가 사라집니다. 아몬드, 커피, 토마토, 호박. 인류 식량의 3분의 1이 증발하는 겁니다. 꿀벌이 수분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끝나죠. 그리고 저는 그 종말을 숫자로, 데이터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북섬의 마누카 농장에 서 있었죠. 발밑엔 말라 죽은 꿀벌들이 수천 마리 깔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마누카 꿀, 그 산지가 무덤이 된 겁니다. 농장주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단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조차 얹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 위로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더 참혹했습니다. 미국 최대 아몬드 농장 2,000헥타르가 전멸했죠. 꽃은 피어도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수분이 안 됐으니까요. 벌이 사라졌으니까요. 농부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었으니까요. 4월, 제네바 FAO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40개국 장관과 과학자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엔 붉은 점들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꿀벌 대량 폐사 지역입니다. 유럽,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현재 추세로라면 2년 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죠. 스티븐슨 박사, 해결책은 없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수분 프로젝트 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유럽의 꿀벌 보호구역 효과 없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양봉 지원, 개체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네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사표를 쓰고 있었죠. 25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인류를 구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죠. 발신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카시아 대체 교배 실험 최종 보고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손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요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꿀 생산량 10배 증가, 플라보노이드 함량 1.8배 상승.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조작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데이터 그래프들이 나왔죠. 온도 변화, 개화 기간, 꿀벌 방문 횟수. 치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황량한 산자락에 핀 흰 꽃 한 그루. 그 주변으로 수십 마리의 꿀벌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려선 안 됐습니다. 저는 과학자니까요. 데이터를 의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진 속 나무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했죠. 직접 봐야겠어.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FAO 본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에서 온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동료 3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정신 차리세요. 미국 출신 농업 전문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꿀 생산량 10배요? 플라보노이드 1.8배요? 이건 조작입니다. 명백한 조작이에요. 맞습니다. 프랑스 대표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싶어 숫자를 부풀렸을 겁니다. 우린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말이 맞다는 걸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거짓말처럼 보였죠. 보고서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년간의 교배 실험 기록입니다. 온도, 습도, 개화 시기, 꿀벌 방문 패턴. 모든 데이터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조작이라면 대단히 치밀한 조작이군요. 그래서요?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은 25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허황된 보고서에 시간 낭비하실 겁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황량한 산자락에 핀 흰 꽃 한 그루.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꿀벌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엔 다른 식생이 거의 없죠. 그런데 꿀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뭐라고요? 클레어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지금 감정에 휩쓸리고 있어요. 과학자가 의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니까요. 데이터로 말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제 25년 통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미쳤어요?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역 실험국입니다. FAO 선임자문관이 그런 곳에 직접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소리칠 땐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 비웃을 자격이라도 있으니까요. 동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가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이건 마지막 현장일지도 모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거짓이라면 저는 정말로 희망을 포기할 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찾던 답이 혹시 동쪽에 있었던 걸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의 초여름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나라라는 첫 인상을 받았죠.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건물들,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모든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작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초록빛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상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폐허, 캘리포니아의 죽은 땅과는 달랐죠. 여긴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엔 정말 답이 있는 걸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는 산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도로를 따라 올라가자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죠. 농촌진흥청 실험장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신선했죠. 어디선가 흰꽃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윙윙윙. 꿀벌 소리였습니다. 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복도였죠. 낡은 책상들과 오래된 현미경들이 보였습니다. 벽엔 연구 그래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세계를 구하겠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FAO 본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죠. 첨단 장비도 넓은 실험실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소박한 시골 연구소였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님이시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손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의심하는 게 직업입니다. 당연합니다. 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자라면 의심해야죠. 저희도 20년간 의심했습니다. 스스로를 말입니다. 그녀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실험실로 들어갔죠.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교배표, 온도 로그, 습도 기록, 개화 시기 분석.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월별, 주별, 일별 기록이었죠. 어떤 건 시간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치 기록입니다. 젊은 남성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매일 관찰했습니다. 폭염이 와도 태풍이 와도 명절에도 누군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열정이었습니다. 이건 아마추어들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박사님, 나무를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작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죠.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에 풀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높이 4미터쯤 되는 작은 나무였죠. 하지만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수백 마리의 꿀벌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윙윙윙.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꿀벌들은 정신없이 꽃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어떤 벌은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날아갔습니다. 어떤 벌은 막 날아와 꽃에 앉았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한가? 박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실패만 반복했죠. 나무는 자라지 않았고 꿀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마지막 교배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추위를 견디고 가뭄을 이깁니다. 개화 기간은 기존 아카시아보다 300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황금빛 꿀이 담겨 있었죠. 이 나무의 꿀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병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박 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플라보노이드 함량, 일반 아카시아 대비 1.8배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꿀 생산량은 10배입니다. 그리고 항균 효과는 마누카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저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봤습니다. 성공 사례도 실패 사례도 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단지 자연이 스스로 일어나길 도왔을 뿐입니다. 자연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했습니다. 20년간 말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집념이었다. 창밖으로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흰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꿀벌들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FAO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를 간략히 보고했죠. 하지만 제 안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네바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FAO 내부에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서방 과학자들이 한국의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였죠. 수치가 너무 완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에게 재검증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제 임무는 믿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연구소 실험실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FAO 내부에서 데이터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박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우린 자연을 속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 수많은 나라가 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좌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죠. 박사님은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되니까요.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연구소에 머물며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꿀 샘플을 직접 채취하고 성분 분석을 감독했으며 온도와 습도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묵묵히 협조했죠.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실험구역에서 꿀벌의 비행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1시간 넘게 기록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꿀벌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패턴과 달랐습니다. 보통 꿀벌은 무작위로 꽃을 찾아다니지만 이 나무 주변의 벌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직선으로 날아왔죠. 그리고 특정 꽃들에만 집중적으로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꿀벌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무가 벌을 불러들이고 있는 건가? 저는 박 박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왔을 때 저는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행 패턴을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 박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3년 전부터 발견한 현상입니다. 이 나무는 일반 아카시아와 다른 방식으로 꿀벌과 소통합니다. 꽃에서 나오는 휘발성 화합물의 조성이 다르죠. 벌들이 더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유전자 교배만으로?
자연은 우리보다 오래 배웠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생태적 상호작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실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흰 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 파일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수치가 완벽할수록 거짓일 가능성은 커진다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완벽했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과학의 틀 안에서 감동하고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분노했습니다. 과학자가 감동하면 안 되니까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나무 주변의 공기가 달랐다는 걸 말입니다. 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이 모욕이다. 창밖의 나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흰 꽃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과학자의 무기이자 감옥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어쩌면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가 아닌 한 그루의 나무를 믿었습니다. 재검증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관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산자락은 고요했습니다. 실험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절반쯤 피어있던 꽃들이 이제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흰 꽃들이 새벽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구름 한 덩이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 사이에 수십 마리가 됐고 곧 수백 마리로 불어났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는가 싶더니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햇빛을 받은 꿀벌들의 날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연구가 단 하루에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에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박사와 연구진들이 달려오고 있었죠. 그들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박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젊은 연구원은 아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천 마리의 꿀벌이 만들어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 나무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작은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곳의 사과나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꽃이 활짝 피었고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측정한 결과 수분율이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단순히 한 그루 나무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들꽃들도 예년보다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새들도 더 많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농업 전문지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포스트 마누카는 한국에서 온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미국 과학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FAO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재검증 보고서가 긴급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모델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해답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자연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더 강한 농약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더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설득했습니다. 20년간 대화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식물과 곤충의 관계를 존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 박사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박사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인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승리입니다. 창밖으로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흰 꽃들로 뒤덮여 있었고 꿀벌들은 쉬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조용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겸손이 세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이 생명을 껴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했던 제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제네바에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FAO 사무총장실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죠. 내부조사위원회 소환장입니다, 박사님.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긴급회의. 안건은 한국 프로젝트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였습니다. 그 주말 동안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영국의 한 농업 전문지가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슈퍼 꿀나무 생태 조작 논란. 프랑스 일간지도 비슷한 논조였죠. 유전자 교배의 위험성,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국의 몇몇 농업 로비스트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국이라는 이름을 본 거였죠. 작은 나라가 세계적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FAO 본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12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 출신 과학자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돼 있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과학보다 감정에 의존하게 됐습니까? 감정이라뇨?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열흘간 현장에서 모든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꿀 샘플을 직접 채취했고 성분 분석을 감독했으며 비행 패턴까지 관찰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긍정적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당신이 단 열흘 만에 확신을 가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저는 과학자입니다. 진실을 본 이상 침묵은 공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 나무를 보셨습니까? 수천 마리 꿀벌이 하늘을 뒤덮는 걸 목격하셨습니까? 안 가보셨다면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내려앉았죠. 긴급 상황. 국제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종묘 회사가 유사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예산이었습니다. 국제 압력 때문인지 한국 정부가 연구소 지원금 삭감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소 폐쇄 위기입니다. 우린 인류를 위해 만든 건데 왜 세상이 막는 거죠? 박 박사의 이메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늦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다음 날 FAO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 60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섰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연구소의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흰 꽃으로 뒤덮인 나무, 하늘을 가득 채운 꿀벌들, 회복되고 있는 주변 생태계. 여러분,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25년간 세계의 실패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인류의 자산입니다. 국가의 독점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도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작은 나라가 해냈다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두렵습니까?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나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섭니다. 그리고 목격자로서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엔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한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길은 질퍽했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박 박사가 실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사님, 왜 오셨어요?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속에서도 그 나무는 서 있었습니다. 흰 꽃들이 빗방울을 맞으며 흔들리고 있었죠.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조용한 손끝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한국 연구진은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소셜미디어에도 입장문 하나 올리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실험실에 나와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무를 돌보고 꿀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5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제 이메일함에 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 박사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6개월 추적 관찰 최종 보고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죠.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같은 교배 방식, 같은 재배 환경, 같은 측정 방법. 그런데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수치 1.8배, 꿀 생산량 10배, 생태 안정성 100%. 단 하나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재현성이 증명된 겁니다. 과학에서 재현성은 진실의 증거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은 법칙입니다. 저는 즉시 FAO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제네바 FAO 본부 대강당에 전 세계 농업과학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브라질.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뒤편 스크린에 한국 연구소의 영상이 준비돼 있었죠. 여러분, 저는 에드워드 스티븐슨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미국의 꿀벌 복원 프로젝트 실패했습니다. 유럽의 생태 재건 계획 무너졌습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 대책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진짜 희망을 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흰 꽃으로 뒤덮인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수천 마리의 꿀벌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 생태계를 보여줬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과수원, 다시 자라는 들꽃들, 돌아온 새들. 영상이 5분간 이어졌습니다. 그 5분 동안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6개월간 동일한 결과가 재현됐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번의 실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수치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유럽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스티븐슨 박사,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수치를 달성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간 실패했는데 그들만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당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그렇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자연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했습니다. 20년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대화했습니다. 식물의 리듬을 이해하려 했고 곤충의 습성을 존중했습니다. 그 겸손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는 인간의 오만함이 아니라 인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그 박수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직후 긴급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한국 모델의 국제표준 채택 여부였습니다. 40명 중 38명이 찬성했습니다. 단 2명만 기권했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엔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슈퍼 꿀나무 모델을 생태 공생형 농업 표준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가 이 기술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날 뉴욕 타임스 일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인류 식탁의 방패를 만들다. 가디언도 르몽드도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비판했던 언론들조차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박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스티븐슨 박사님. 당신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나무를 믿었을 뿐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왔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인간이 만든 가장 고요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꽃을 피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가을, 저는 케냐 나이로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대지 위에 흰 꽃이 피어 있었죠. 한국에서 온 슈퍼 꿀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년 전에 심은 나무가 이제 첫 개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나무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꿀벌들이 날아다녔고 농부들은 미소 지으며 꿀을 채취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우리 마을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케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시범 사업을 시작했죠. 남미의 브라질과 칠레도 뒤따랐습니다. 3년 만에 40개국 이상에서 생태계 회복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단순히 꿀 생산량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했고 야생 꿀벌 개체 수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사라졌던 식물종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씨앗이 세계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곳곳을 다니며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FAO의 특별자문관으로 각국 정부와 대학, 학회를 순회하며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겸손에서 태어납니다.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과거에 제게 회의적이었던 과학자들조차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제 공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저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2028년 11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3년 만의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은 여전히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익숙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크게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건물이었고 낡은 실험 장비들이 그대로였죠. 하지만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보다 조금 더 백발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티븐슨 박사님. 그러게요, 박 박사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나무는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높이가 6미터는 넘어 보였죠.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을이라 꽃은 피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나무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구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우리는 그저 나무를 믿었을 뿐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렸을 뿐이죠. 그 기다림이 인류를 구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한 세대의 집념이 세상의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나무를 비추기 시작했죠. 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황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꿀벌 몇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계절이 가을인데도 여전히 이 나무를 찾아오는 벌들이었습니다. 벌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작은 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모습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 나라의 집념이 인류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25년간 세계의 실패를 기록해온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절망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거대한 도시나 첨단 실험실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한 산자락에서 피어난 한 그루의 나무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대화했습니다. 그 겸손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습니다. 희망은 동쪽에서 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여전히 이곳에 서 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스티븐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